81페이지 세계 시민의 영국 비판 거기서부터 81페이지. 세계 시민의 영국 비판. 세계 시민의 영국 비판은 중국인의 눈으로 비판하는 것이지만 사실 저자가 비판하는 거, 영국인 영국 비판하는 거 같은 건데 중국인의 눈을 빌린 거야. 자, 세계 시민은 영국과 유럽에 대한 통자로 가득하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간추린다. 리엔치 알탄키는 일단 고국에 있는 그의 사부 품호암에게 영국인을 이렇게 흉보는 편지를 쓴다. 그는 제일 먼저 영국인의 교만과 존중받으려는 허영을 지적한다. 영국인들은 일본인처럼 말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태국의 주민들보다 허영심이 더 많다. 내가 도착했을 때 나는 그 말없음을 겸손 탓으로 돌렸는데 지금은 그 이유가 교만이라는 것을 안다. 자신을 낮추고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걸어라. 그러면 너는 그들이 아는 체 할 것이라고 믿어도 된다. 아부를 멈춰라. 그러면 너는 그들의 우정과 존경을 회유해낼 것이다. 그들은 배고픔, 추위, 피로 그리고 삶의 온갖 고통을 움츠려 들지 않고 참는다. 위험은 오직 그들의 꿋꿋함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들은 심지어 재앙 속에서도 의기양양해야 한다. 그러나 경멸은 그들이 참지 못하는 것이다. 영국인은 경멸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한다. 영국인은 종종 경멸의 압박으로부터의 도피처로서 죽음으로 날아간다. 영국인은 세상이 그를 존중하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상상할 때 죽는다. 교만은 그들이 민족적 악덕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 미덕의 원천이기도 한 것 같다. 이어서 리엔치는 영국인이 지나치고 모순적인 자유 열망과 종교 열망, 그리고 지나친 애국주의, 지나친 정치 열정을 지적한다. 영국인은 국왕을 친구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그들이 시행하는 데 기여하는 법률 외에 다른 주인을 인정치 말라고 가르친다. 이 앞뒤 문장은 지금 모순되는 거야. 영국인은 국왕을 친구로 사랑하라고 그러놓고는 뒤에 말은 법률을 유일하게 주인으로 법률만을 주인으로 인정하라고 지금 하고 있죠. 자. 영국인은 자유롭더라도 모두 노예인 것에 만족하는 민족들. 먼저 폭군을 공포 속으로 높인 다음 그의 권력 아래서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움츠러드는 민족들을 멸시한다. 자유는 그들의 모든 집회에서 메아리친다. 아마 수천 명 중 한 사람도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해도 그 소리를 위해 자기들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것으로 비칠 것이다. 하지만 최하위의 공인은 조국의 자유의 빈틈없는 소유자인 것을 그의 의무로 간주하고 자신의 조상을 달나라까지도 추적하는 위대한 황제의 입으로도 종종 오만하게 들릴 언어를 사용한다. 며칠 전 달나라까지 자기 조상을 쫓아가서 밝힐 수 있다. 이 말은 중국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중국 황제의 5,000년 역사를 두고서 한 말이야. 중국 황제가 들어도 교만하게 들릴 그런 언어로 얘기한다. 자. 며칠 전 그들의 감옥을 지나갈 때 나는 내게 상당히 재미있다고 생각한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대화는 감옥의 쇠창살을 통해 말하는 채무자와 멈춰서 직무를 중단한 문지기와 창가의 군인 사이에 이루어졌다. 화제는 프랑스로부터의 침공 위협이었다. 각자는 조국을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안달하는 것처럼 보였다. 죄수가 소리쳤다. 나로선 나의 가장 큰 염려는 우리의 자유에 대한 것이다. 프랑스인들이 정복한다면 영국인의 자유는 어떻게 되겠는가? 친구들, 자유는 영국인의 대권이다. 우리는 자유를 우리의 생명을 치르더라도 보존해야 한다. 프랑스인들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결코 빼앗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가 노예인 사람들이 정복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자유를 보존해 주리라는 것은 기대 난망이다. 문지기가 외쳤다. 아이 노예들, 그들은 모두 노예들이다. 그들은 다 짐을 나르는 데만 적합하다. 노예 상태에 추락하자마자 이게 나의 독약이야. 그는 손에 술잔을 들고 있었다. 이게 나의 독약이야. 그러나 나는 그거 먹고 죽어버리겠다는, 술 먹고 죽어버리겠다는 소리. 만약에 내가 자유를 빼앗기면. 그러나 나는 입대의 군인이 될 게야. 군인은 그의 친구에게서 술잔을 빼앗고 아주 두려워하며 격렬하게 소리쳤다.
그러한 변화로 상처 입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종교야. 우리의 종교야. 친구들, 프랑스인들이 넘어온다면 제발 악마가 나를 화염 속에 빠뜨리게 하소서. 그의 간원의 엄숙성은 이러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는 극도로 망가질 거야. 그는 술잔을 입술에 갖다 대고 가장 정성스러운 전심의 의례로 그의 감정을 확증했다. 간단히 여기서는 모두가 정치인인 채 한다. 여성들도 종종 국민적 쟁론의 혹독함에다 사랑의 감언을 섞고 종종 그의 눈들보다 더 많은 파괴 무기에 의해 정복자가 된다. 여성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남자들만큼이나. 또한 리엔치는 오늘날 학자들을 괴롭히는 신문방송의 지식정보의 그 얄팍함과 알량함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정치를 향한 이 보편적 열망은 중국에 사는 우리들의 경우에 그렇듯이 일간 신문들에 의해 충족된다. 그러나 우리의 이게 언론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 언론의 자유를 신문 방송이 독점하다 보니까 언론의 자유는 만민의 자유지 신문 방송 지금 읽는 사람이 이 JP 네. 이 JP 그 신문사 이사인데 신문사 거 아니야 그게 온 국민의 것인데 지들이 막 편집권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자기들의 앵글과 칼라로 막 이상하게 왜곡시켜 뒤틀고 더구나 이제 문제는 여론을 뒤트는 거예요. 실제로 여론이 있지도 않는데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있는 여론 자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이게 여론조사를 보도한다 신문이 그러면은 좀 객관성을 확보하는 듯 하죠. 근데 이 여론조사 자체도 큰 문제가 있어요. 왜 큰 문제냐? 여론조사가 왜 문제지? 근데 여론조사가 오늘날 막 국회의원 공천하는 데도 쓰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위험성을 특별히 주목하는 건데 지금 단순히 그냥 한번 알아보고 마는 그런 과학적 수단이 아니야. 아니, 공적인 그 국가기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데도 쓰여지는 그 정도의 미신적 존중을 얻었어요. 근데 이게 여론과 민심은 크게 다른 거예요. 그 구분을 구분은 민심은 사람들로 공감되거든. 이건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고 여론은 말 그대로 그 여자는 여럿이 논한다는 뜻인데 공론이나 같은 말인데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민심의 바다가 있다면 거기에 떠 있는 그런 논단들이 여론일 뿐인데 인간이 말로 표현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 스스로 말로 표현하는 것은 하루에 한 5%나 표현하고 95%는 그냥 느끼고 지나가고 공감하고 표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뭐 경고하는 것도 말로 경고한다 이러면서 경고하는 눈을 째려보면 경고하는 거지. 어? 눈 갖고 많이 싸우잖아요. 어렸을 때. 눈 안 깔아? 그러고 눈초리 시선 하나로도 이미 다 공감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선의 공공성 언어로 이루어지는 공론장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런 공감대의 그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민심은 바다라면 여론은 그런 쪼각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민심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근데 이 민심은 잘 안 변하고 도도하게 흐르고 잘 포착이 안 돼요. 그런데 여론조사로 그걸 알려고 하면은 그 여론으로 시끄럽게 하는 대목만 나타나서 말 잘하거나 말 못해서 죽는 사람 귀신들만이 나타나서 자기들 의견을 표명을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의견 자체를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거나, 저 막 반대로 말하는 사람 하나 있잖아. 여잔데 막 남자라고 막 하고 그러는 사람. 조사할 때. 자꾸 또 여론조사 당하면 갈수록 조사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래도 뭐 잘 포착이 잘 안 돼요.
그래도 민심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인정한 유일한 선거 때 찍는 그 민심만이 그래도 가장 민심에 가까이 원래 민심에 접근한다. 그런데 이것도 참 어려운 게 어떤 사건을 6개월이 지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지나간 거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는데 죽은지를 6개월 동안 몰라. 응? 죽었어? 나중에서 자기 밥 벌어먹느라고 신경도 안 써요. 저 탄광에 막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뭐 하겠어요. 그냥 빨리 깨끗이 씻고 자고 싶고 야한 동영상이나 보고 자고 싶고 막 이런 정도지. 마누라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자기가 목숨이 경강에 달린 환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숫자가 거의 40%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약 60 몇 프로니까 엄청 높다고 막 그랬는데 진짜 높은 거예요. 대통령 선거 아주 그냥 사활이 걸린 대통령 선거 DJ하고 이해창하고 붙었을 때 그때가 80%야. 그야말로 뭐 한국의 선거가 생긴 일에 최대로 싹싹 긁어서 나온 거야. 아마 경상도 사람들도 싹 긁어 나온 것 같아. 그 목발짓고라도 나오게 만들어갖고. 외무사장 막 그때 투표 참여할 때 보면 막 목발짓고 나와서 막 김대중 반대로 찍으라고 막 그랬지 그때. 아니 자기가 그랬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어? 저 친구는 그때 DJ 찍었어. 아마 알았으면 대구 사람들이 때려 죽였을 거야. 간첩 찍은 셈이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민주화가 되냐 안 되느냐에 이제 사실 갈림길인데 YS는 군부하고 타협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민주화 동력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그분도 나름대로 민주화를 많이 했지만은 진짜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 DJ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악착같이 막으려고 그러고 악착같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유명한 말이 있었죠. 뭐 협박언이라고. DJ가 되면 굴란이 나고, DJ가 안 되면 밀란이 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그런 때에도 80%였으니까. 그러면 20%의 의견은, 민심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민심의 저변은 그렇게 무한히 깊고 깊어서 끝내 다 알 수 없는 거라고. 인간의 능력으로도 신의 능력으로도 알 수 없다. 공자가 그랬죠. 천청자민청, 천시자민시. 하늘은 우리 백성이 듣는 것을 통해 듣고 하늘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을 통해 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백성이 본 것을 다 말 안 해주는데 하늘이 뭔 수로 알아요? 예? 결국은 그 유정자가 투표로 아는 거나 하늘이 아는 거나 그 지식 수준은 비슷해요. 민심의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심도 여전히 비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투표로 나타내더라도. 우리의 법률과 헌법에서는 유일하게 투표에 나타난 민심만을 국민의 의사로 본다. 단 투표를 하지 않는 선거와 선거 사이에 그 기간 공백기에는 국회의 의사를 국민의 의사로 본다는 의회주의야. 기타 여론조사든 나와서 뭐 수만 명이 떠들던 아니면 광화문에서 지난번 박근혜 몰아내는 듯이 엄청난 사력이 시끄럽게 하던 그건 그 국민 의사가 아니에요. 헌법적으로. 그건 정치적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헌법적 의미는 없다. 헌법적 의미는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해서 의결해가지고 그게 국민 의사야. 그게 거기서 강화문에서 떠든 것은 정치적인 행위고 그걸로 압박하에서 이제 그 입법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박근혜의 소추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진 거라고. 선관위 잘 들으라고. 으쌰으쌰 한다고 그런 것들이
그 떼거리 정치하는 것들이 특히 좌파들이 많이 하지. 지금 요새는 우파가 많이 해요. 그게 우리나라의 국민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국민은 5천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선거권자만 얘기해서 그러지 선거권자 아닌 사람도 의견이 있는 거고 그럼 국민이에요. 편의상 그 뭐 18살 이상인가 이렇게 미만을 잘라내서 그러지 헌법상으로는 다 선거법상으로 자르는 거에 불구하고 헌법상으로는 어린이들도 또 꼴깍꼴깍 하는 아주 늙은 노인도 다 국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까지는 아예 이제 생각지도 못하죠. 민심은 법률 안에서는. 그래서 이 민심과 일단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그 여론 사이에 엄청난 간격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60%나 70% 정도 돼요.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금 70% 가까이 되나? 그러면 거기서 과반을 얻으면 대통령이 되죠. 대체로. 70% 곱하기 2분을 해봐. 그러면 35% 정도 표를 얻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당선된 대통령은 늘 위태로워요. 안 찍은 사람이 더 많아. 맨날 흔들리는 거야. 이 권력이나 정권이란. 엄청난 모순이 거기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여론조사 기법상의 그 문제는 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결국은 다 모르는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대부분 여론조사를 당하는 국민의 80% 이상은 자기들이 더 잘할 텐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론조사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이 더 잘 알잖아요. 아니면 막 면대면 하면 더 그렇게 말하지. 여론조사 이런 전화로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대답한단 말이에요. 대답한 걸 그대로 기법상 잘 모으더라도 그 대답이 진실된 대답이 아니에요. 대체로 일부러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부러 하지 않더라도 뭐 이거 자꾸 왜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생각하는 거야. 서울을 충청도로 옮겨야 됩니까? 그런 거 물어봐요. 오씨, 별거 쓸데없는 걸 물어보네. 대답 안 하는 사람 많을 거야. 잘못하면 40%만, 40%가 옮기자고 대답한 것이 100%로 잡히게 돼요. 40% 대답했으면 100% 환산하면 그냥 100%, 80% 정도 찬성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법률로만 정책은 결정되는 거다. 두 가지. 국민의 투표에 나타난 것이 그래도 가장 가까이 가는 거니까 민심에 그 투표에 나타나는 민심을 반영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된 그 국회의 의결을 편의상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고 활용하는 그 제도를 의회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노무현 때 노무현을 탄핵을 했더니 국회에 불지른 자동차가 3대나 쳐들어왔어요. 네? 탄핵 소추했다고. 그건 의회민주주의가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건 반란이야, 반란. 근데 아무도 그게 반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군사 쿠데타가 여러 번 있었지만 탱크를 몰고 왔지만 어떤 군사 쿠데타 탱크도 국회 경내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이 떼거리 정치인들이 몰고 들어가서 국회에 불을 지르려고. 국민 5천만이 쳐들어왔으면 몰라도 5천만은 기술적으로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국민의사는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투표로만 확인되고 투표로 정당하게 국회가 구성됐는데 그 정당하게 구성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는데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그 수백 명의 떼거리들이 이제 그 난동을 부리는 거. 그게 바로 반란이에요. 밀란, 반란. 헌법을 위배하는 반란이라고. 의회 민주주의를 깨부수는 거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떼거리 정치로 대체하자는 시도 아니야. 그게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 짓이 히틀러 시대에 벌어져요. 바로 그 짓이. 히틀러 시대에 의회를 그렇게 해서 없애버려. 의회를 없애버린다.
삼인당하고 공산당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던 그 의회가 30% 정도 장악한 히틀러가 정부를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국회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지들이 질러놓고는 공산주의자들이 질렀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을 막 잡아들여.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 의석수가 감소했잖아. 지들이 그 법을 막 통과시켜. 그 중에 이제 결정적인 법, 의회를 없앤다는 법을 통과시켜. 완전 그 떼거리 정치라고. 근데 그 의결을 하는 날 나치 떼거리들이 제국 의회를 포위하고 계속 으쌰. 응? 그러니까 그 표결에 찬성 안 하면 이제 맞아 죽게 생겨서 나가다가. 그런 게 떼거리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승만이 4.4.5 개헌은 뒤에 또 여러 번 자기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 할 때 막 그럼 백골단 딱벌레 이런 거 막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막 납치해버렸어. 그러니까 일부 국회의원들이 숨어버렸어. 납치한 놈들 풀어줘갖고 이제 다 협박해서 이제 찬성할 것이지 이래서 이제 풀어줬는데 숨어버린 놈들이 안 나오니까 골치 아프잖아. 그냥 막 집집마다 막 수색으로 다니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끌려 나와서 국회에 들어와서 이승만에게 유리한 이제 법을 통과시키게 되는 건데 뭐 너무 자잘한 일이 많아서 어떤 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그 백골단들이 국회를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반대표 던지면 때려 죽일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뒤집어 엎는 선까지는 의회주의를 뒤집어 엎는 선까지는 가지 않았고 의원들이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꼭 나치들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엎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을 꼭 봐야 돼요. 어? 그리고 뭐 나치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그 나중에 결과적으로 히틀러가 미친놈이니까 그렇게 알지만 그 당시에 국민들은 나치가 그렇게 나쁜지 독일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명 자체가 공산당이나 삼인당보다 훨씬 좋아요. 삼인당은 소ци알 데모크라티체 파르타이, 사회 민주당. 공산당은 커뮤니스트 파르타이. 거기 노동자가 어디 들어있어? 노동자란 말이 없잖아. 근데 나치 정당은 나치오날 소ци알리스티셰 아르바이터 파르타이. 노동자당이야, 노동자당. 민족 사회주의 노동자당. 노동자 입장에서 자기들 당 같잖아요. 공산당은 너무 높고 소련에서 온 것 같고 그리고 삼인당은 추상적이고 자기들의 과잉 이익을 내세우는 당이 영국 노동당처럼 아예 레이버가 그래버리든지 너무 철학적이야. 나치한테 그냥 넘어간 노조를 자발적으로 해체하고 나치의 아르바이트 아이나이스 프론트라고 노동통일전선에 가입한 그런 노조주의자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한국 학자들의 큰 문제점은 일부는 막 박정희도 정당화하고 우리 국민의 지금 30%는 박정희가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역대 대통령 중에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또 파쇼나 다름없는 군사 파쇼들이니까 나쁘다고 이제 생각하는 진보적인 민주 세력들이 있고 근데 민족 해방운동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광복운동을 하는 과정에는 또는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핀란드 같은 경우는 나치하고 협력해서 핀란드 독립을 지켜요. 나치군이 들어와. 소련군이 쳐들어드는데
핀란드 군대 혼자 감당 못 하잖아요. 나치군이 들어와서 독일군이 들어가지고 같이 연합작전으로 막아내요. 그리고 에이레가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영국이 독일하고 싸우니라고 정신없는 마당에 에이레 해방 전선에서 해방군들이 나치와 협력해서 나치 군대를 끌어들여요. 에이레. 이거 화들짝 놀라는 영국이. 그 봉기는 실패했지만 네벨리언이라는 영화 보세요. 그 넷플릭스에 있는 거. 그러면 전 과정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뒤통수에서 독일군이 나타난 거예요. 영국의 뒤통수에서. 그걸 한 방에 그 협력해서 봉기한 거 한 방에 그 봉기는 실패했지만 다음에 또 봉기가 일어나면서 할 수 없이 영국이 에이레의 독립을 약속을 해요. 나치하고 협력해서 독립을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나치하고 협력해서 독립을 지킨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이 극동에는 군사 파시스트하고 협력해가지고 광복을 되찾은 나라도 있어. 그게 어디냐?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소련하고 협력한 게 아니라 또 중국 공산당하고 협력한 게 아니라 장개석하고 협력했는데 장개석은 군사 쿠데타 세력이고 엄청난 파쇼죠. 군국주의자고 파쇼예요. 근데 그 이념 따질 것이 없었어 그때. 우리나라가 독립을 되찾으면 되는 마당인데 뭐 너는 왜 이렇게 민주적이지 않냐 이런 거 그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이 아니었다고. JP 어떻게 생각해? 뭐 다른 나라가 나치하고 협력했다니까 에이 그래 우리는 안 그랬나? 나치하고 똑같은 놈하고 협력해서 독립했는데. 민족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악마와 같은 세월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걸 잡았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정도까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한국 학자들 중에. 그러면 아예 그러면 장개석하고 동맹 맺은 것도 비판해야지. 그건 또 잊어버려요. 장개석이가 파쇼인지 몰라. 계속 연안에서는 장개석 파쇼 세력이라고 해서 파쇼 새끼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념적으로 복잡한 그 혼탁한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어요. 그 일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때 뭐 2년 내지 7년 뭐 10년 그 어떤 나치든 파쇼든 뭐 거기에 좀 따라다녔다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막 단죄하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러는 사람들 많죠. 친일파라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안익태와 관련되어 있는데 안익태가 만든 애국가는 안익태가 가장 애국적일 때 만들었어요. 1930년, 33년 일경에 만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한 건 중경 임시정부 때부터 부르도록 허용이 됐어요. 그 이전부터 불렀는데 막 그 올드랜 사인하고 막 겹쳐서 막 이제 막 혼재돼서 불려지는 마당인데 그것도 불러도 된다고 허가를 한 게 1940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 따지면 2020년이니까 80년 정도 부른 거죠. 그러니까 거의 관습원법이 된 거예요. 이 국가나 국화, 국명, 국어 이런 것은 다 헌법사항이에요. 프랑스 헌법에도 다 그게 프랑스의 국어는 프렌치다, 불어다. 프랑스의 국화는 빨간 장미다. 프랑스의 국가는 라 마르쉐유다. 독재자의 머리를 도끼로 쳐라. 막 그렇게 첫 줄이 그렇게 시작하지. 어? 가자 그러면서 무섭죠. 첫 가사 첫 줄이 그래. 우리처럼 뭐 거창하게 동해일보가 백두산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다른 나라 뭐 헝가리가 어디고 모조리 다 그런 애국가 국가 이런 건 헌법에 다 규정돼 있어요.
규정되지 않은 나라들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관습헌법상 그냥 우리는 관습적으로 그냥 80년간 그 노래를 불러왔어요. 그 곡조로. 예? 그런 경우에는 그걸 애국가를 바꾸려면 헌법 개정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헌법 개정은 어떻게 돼요? 발의를 해야 되고 30일간 공포를 해야 되고 그 절차를 쭉쭉쭉 밟아와서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거예요. 서울 관습헌법 서울도 마찬가지듯이. 그러니까 이 애국가를 폐지하는 문제는 안익태의 전력이 무엇이냐고 별도 문제예요. 완전히 헌법의 문제고 안익태가 그러면 과연 그렇게까지 친일적이었느냐? 엄청나게 친일파로 몰아요. 김광웅 씨, 광복회 회장은 그렇게 막 몰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광복회 회장이니까. 그 사람 막 용서하자고 그래? 그 사람은 막 고발해야지. 거기 대통령이 앉아있다고 그래서 광복회 회장과 의견이 같은 것도 아니라고. 또 야당은 그냥 대통령은 김광웅과 같은 의견이라고 막 몰아붙이고. 우리나라 법률에 국회 하강식 할 때, 국가 하강식과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하강식 때 애국가를 봉창하도록 돼 있어요. 애국가 그 음률을. 그 음률은 말하지 않아도 안익태의 애국가예요. 다른 말이 없는 한, 그러니까 거기 이미 헌법에는 없더라도 법률에는 다 되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과격한 사람들의 쓰레기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민심이라고 그러고 함부로 그러면서 애국가를 바꾸자고 하거나 때려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안익태는 3.1운동에 가담했던 3.1운동 그 투쟁 맹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 걸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미국까지 그래서 일본에서 배우다가 때려치고 미국 가서 배웠고 독일 가가지고 일본 놈에 이제 일본 정보부에 걸려들어서 거기서 돈도 좀 받고 정보부 그 독일 총책 집에서 머물기도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1936년 막 이런 때라 폴란드도 밀고 가버리고 막 소련도 밀고 가고 독일이 일본 놈들은 막 중국을 쳐들어가 가지고 37년에 그 중일전쟁이잖아요. 완전히 거의 다 장악을 해버리는 막 전 세계가 완전히 나치와 이 파쇼들의 승세가 너무 등등해가지고 그런 젊은 그 30대의 젊은 청년이야. 미래는 이제 나치와 파쇼 시대인가?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로 기세 등등하게 밀고 나갔어요. 근데 그 시기에 여차저차한 이유로 그들이 일본의 영혼을 달래는 영가를 지어달라고 뭐 이름이 뭐라고 한자로 복잡하게 있던데 안익태한테 부탁해서 그 영가를 지어요. 그 다음에 만주 환상곡을 짓는다고. 만주는 일본의 괴뢰국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친일 행각 측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나치에 협력해서 나치 연주를 또 한 서너 차례 해요. 나중에 가니까 39년 정도 되니까 이게 세계가 다른 방향으로 뒤집힌단 말이에요. 독일에서 탈출해서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스페인에서 여생을 마감하는데 나중에 이제 해방돼서는 한국에 들어와서 애국가 지휘도 하고 이승만하고 협력해서 뭐 애국적인 일을 좀 많이 또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치에 협력하고 일본하고 협력한 세월은 약 6년? 6년 정도 전후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그것은 친일 행각치고는 너무 약관 거야. 에? 현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빨리 태평양 전쟁에 나가서 사쿠라처럼 죽으라고 하는 곡도 써갖고 연주도 하고 서울대 음대 학장이 됐어.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 응? 그런 음악가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 제목은
10분의 1도 안 되는 먼 나라에서 한 일이고 여기서 막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죽이거나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 때 만들어진 노무현 때 만들어진 반민족 행위자 그 진상규명 관련 법에 따르면 무죄야 무죄. 또 1948년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에 따라도 무죄야. 그건 처벌 대상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처벌 대상은 48년에만 해도 첫 번째 처벌 대상이 뭐야? 우리나라를 병탄하는데 그 관련된 조약에 사인한 자들, 조인한 자들, 첫 번째 늑약에 울사 늑약에 한 자, 그 다음에 한일 병탄에 사인한 자. 1번, 2번이 그렇게 되어 있고 3번이 악질 친일파 중에 악질. 즉 독립운동가를 살해하거나 그 가족을 살해한 자, 살상한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2개 가까이 되는 범주 안에서 악질 친일파들을 쭉 나열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관직을 한 자 중에 현저히 반민족적으로 악질적인 자. 그러니까 모든 일제 관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현저히 악질적인 경찰을 한 자 중에 현저히 악질적인 자. 노독술 같은 놈들. 나머지는 뭐라고 해야 되냐. 다섯 번째 항목이 아니라 조인데 5조에는 기타 나머지 그런 정부나 식민지 정부나 기타 군내 봉사한 자들은 봉사한 자들은 이 법이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은 근신을 하고 말 근신. 이 안익태는 근신 정도 대상이야. 근신. 서박사 안 그래? 근데 이걸 친일파로 반민족, 친일이라는 말도 안 써요. 두 법률 다. 반민족 행위자 행위 처벌법이고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거지. 그건 반민족 행위자 진상규명 특별법이에요. JP 몰라? 친일이란 말이 없어. 이거 친일은 너무 많아버리니까 그냥. 친일은 그때 3천만이 다 친일이야. 이거 초등학교로도 소학교로도 들어가려면 일본 놈하고 잘 지내야 되고, 응? 또 장학금이라도 따려면 잘 지내야지. 천황폐하 만세도 몇 번 부르고, 천황폐하 만세를 일본말로 부르면 콩깻먹을 줬어. 근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못 불렀어. 그래서 콩깻먹을 못 탔어. 텐노 뭐라고 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 잊어버려가지고 계속 그걸 복창시켜가지고 그걸 콩깻먹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무식한 우리 백성들이 끝까지 무식해가지고 일본말도 하나도 못 배워. 좀 뭐 중간치기들은 다 일본말 배워가지고 다 친일적으로 또 요리조리 잘 살아요. 근데 우리 일반 백성은 그냥 2천만 원 하나도 못 배워가지고 얼마나 깎아먹었어요. 계속 학교에서 한국말 쓰지도 못하게 하고 막 하니까. 여기 관청 가서도 일본말로 해야 되고 뭐 일볼 때. 근데 그래도 해방이 되니까 제일 해방된 느낌을 받은 사람은 일본말 할 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었겠죠. 이 무식한 백성들이 태극기 들고 다 나와. 좀 친일 행각 정도 한 놈들은 다 숨어갖고 불평불만꾼자로 변해서 술꾼으로 변해. 완전히 사장이 뒤집어버린 거죠. 무식한 사람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못난 송아지 선산 지킨다고 하잖아요. 잘난 놈들 다 서울로 가버리고 못난 송아지 그 소남가 오히려 선산 지키고 있다. 못난 아들이 선산 지킨다고요? 서정주 시를 읽어주려고 했더니 잘 안 나오네 이게. 얼마나 친일적인 매국적인지. 혹시 누가 갖고 있어요? 5장? 우리의 5장? 우리의 5장.
못 찾겠네.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러나 우리의 신문에서처럼 황제는 백성을 민심과 여론 차이 때문에 지금 네. 거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그들의 신문에서는 백성들이 행정부를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당신은 이 신문들을 편집한 사람들이 정치와 국가의 통치에 대해 그 어떤 실제적 지식을 가졌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어떤 커피하우스의 자칭 현자로부터 자료를 모았을 뿐이다. 이 자료는 자칭 현자가 도박 테이블 현자라고 하면서 가로쳐놓고 오라클이라고 밝혀준 것은 원래 오라클은 신탁이죠. 근데 이 경우 어떤 때는 또 현자로도 써요. 여기서 더 와이즈라고 안 돼 있고 오라클이라고 돼 있다. 자. 이 자료는 자칭 현자가 도박 테이블의 멋쟁이에게서 하룻밤 전에 몸소 모은 것이고 이 멋쟁이는 대관의 수의로부터 액탈했고 이 수의는 그 대관의 시종으로부터 정보를 얻었고 이 시종은 그 전날 재미로 전체 스토리를 지어냈다. 그리고 리엔치는 얼마나 가니까 이게 여론 보도가 신문 보도가 웃기는 건지 알겠죠. 몇 번 건너 마지막 싹 각색해 준 것을 갖고 또 써. 자. 그리고 리엔치는 영국인들을 언제나 존경만 받으려는 무미건조한 바보들로 묘사한다. 영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사랑보다 존경을 얻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그들의 여흥에 격식을 준다. 그들이 가장 기쁜 대화는 순진무구한 휴식을 취하기에 지나치게 지혜로운 것을 담고 있다. 어울려 보면 바보의 황당무계함에 넌더리를 내는 경우가 드물지라도 당신은 항구적이지 않으나 즉흥적인 기쁨을 주는 그 생동성의 격발에 의해 황홀감 속으로 고양되는 경우도 드물다. 그러나 골드스미스는 영국인이 유럽인들 중 가장 예의 바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예의 바른 행동은 무심하고 친절을 하찮게 내던진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유쾌함 속에 원하는 것을 예의 바름 속에 이룬다. 내가 그들의 예의 바름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북경에 주재한 선교사들로부터 다른 보고를 들었고 국내에 있는 영국 상인들과 뱃사람들에게서 그와 같은 다른 행동을 본 당신은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되풀이하는 바 영국인들은 어느 이웃 국가들보다 더 예의 바른 것 같다. 이 점에서 그들의 주된 기술은 호의를 베푸는 동안에 호의의 강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에 있다. 타국도 이방인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이방인이 이 호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 영국인은 무관심한 모습으로 그들의 친절을 베풀고 은전을 하찮게 여기듯이 은전을 내던진다. 이것은 영국인이 유럽에서 가장 예의 바르다고 칭찬함과 동시에 그들의 무뚝뚝한 예의를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비웃을 것이다 라는 말은 영국인들이 중국의 상인과 뱃사람으로 왔을 때는 유럽에서와 달리 즉 야만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골드스미스가 넌지시 인정한 말이다. 아주 폭력적으로 변하고 영국인들이 중국에 와서는 대부분 사기꾼들로 변해요. 폭력을 쓰고 사기를 친 것이 너무 많고 또 도둑질해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겠어요. 이 외국 놈들을, 서양에서 온 양코백인 놈들을. 네덜란드 상인 빼놓고는 믿지를 않았다. 이 앤슨 제독이라고 하는 나쁜 놈도 무슨 짓거리를 한 거 봐봐. 자. 실제로 앤슨 제독은 중국이 문호를 열어주지 않자 중국 해안과 강구를 횡행하면서 횡행하면서 함포로 해안과 강안을 포격했었다. 남의 나라 문 안 열어준다고 막 포격을 하고 다니. 골드스미스는 톰 호암의 서신을 통해 유럽의 처절한 전쟁 상태를 평화적 문화 국가 중국과 대비하면서 십자군 원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럽 제국의 파괴적 호전성과 제국주의적 성향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자, 유럽인들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호전적인지, 또 기독교가 얼마나 호전적이고 그런 침략적인지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영국인도 아는데. 얼마나 침략적이고 호전적이고 무력만 좋아하고 숭상하고 그러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동양을 아편전적으로 이겼을 때도 무기만 더 발달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산업기술은 수준이 비등한 거야, 비등해. 오히려 중국이 더 앞질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산업기술은. 그러니까 영국의 에딘버러나 글래스고에서 만든 그런 공장에서 만든
텍스틸이 중국에 와서 이제 시장이 활짝 열렸으니까 확 펐는데 하나도 안 팔려버려. 일부러 안 산 게 아니라, 왜냐면 그때는 이제 개항 항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막 모조리 항구가 열려 있으니까 그 시장에 내놓지 못하는 금제가 없단 말이야. 다 내놨는데도 안 사가요. 왜 중국인들은 중국 텍스틸만 사서 쓰는 거야. 그 영국에서 이 조사단이 파견이 돼요. 그리고 2달 내내 영국 조사단이 이 중국을 내륙까지 다 관통하고 병행하면서 조사를 해요. 결론이 뭐냐? 영국의 목양목이든 비단이든 모든 텍스틸은 중국보다 질적으로 못 얻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다요.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닌가? 응? 안 팔리는 거야. 그 뒤에도 안 사. 100년간 안 사. 좋은 거 쓰지 뭐 나쁜 거 왜 비싸게 주고 사겠어요. 여러분들은 한포 사격을 했으니까 영국의 비단이 물밑에 들어가고 중국의 그 산업이 다 붕괴됐을 것이다.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다. 전혀 팔리지 않아서 오히려 조사단이 와가지고 영국의 텍스틸의 품질을 높이지 않고는 또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고는 중국 시장에 전망이 없다는 그 보고를 받고 절망해, 절망. 영국에서. 그러면은 헐먹스가 부르주아 상품의 저렴성이 완고한 야만성의 그런 배회주의자들의 만리장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포였다는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말, 완전 사기야, 완전 사기. 완전 사기.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적이 없다고. 제일 와서 그들이 중국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뭐냐면 손톱 깎기. 나머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 손톱 깎기 저 잘 깎이네. 한 달을 못 가, 한 달을. 한 달 뒤에 그보다 더 좋은 짝퉁이 엄청나게 나오는. 아편전쟁을 해서 아편을 팔아먹으려고 아편전쟁을 했죠? 응? 인도에서 생산되는 영국제 아편을 중국에 팔아가지고 거기서 은화 금화를 벌어서 그 돈으로 티를 사가려고 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편을 많이 팔아야 될 게 아니야. 아편을 많이 판 세월이 고작 1, 2년. 중국은 아편이 오랫동안 약용 외에는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내부 법률로. 이렇게 될 바에 금제법을 풀어버려. 아편 갈아라. 응? 그 이전에는 몰래 그 아편을 많이 갈아서, 그러니까 그 금제가 좀 허술했어요. 아편을 피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약방에서 약재에는 별로 쓰지 않아서. 이 아편이 네덜란드로 거꾸로 옛날에는 역수출돼 가지고 네덜란드 이런 데서 아주 비싸게 팔리고, 네덜란드의 마피아들, 네덜란드 지하사계 주목들, 조직폭력배들의 중요한 이익 갈등 중에 하나가 아편이었어요. 17세기 말 18세기. 근데 이때는 거꾸로 이제 아편을 허술하게 해놓으니까 이제 막 그 역수출하는 상황이 아니라 인도 것이 엄청나게 생산되니까 그걸 팔아서 금화 은화를 생기려는 영국의 계산하고 안 맞아서 아편 전쟁이 나는 거다. 근데 아편 전쟁이 난 뒤에 1년 정도 뒤에 금제를 풀어버리니까 아편 수입량이 제로가 돼버려요. 아편 수입량이 제로가 돼. 아편 전쟁을 한 목적이 무효가 돼버려. 무효가. 경제적으로 무효가 돼버려. 이런 경제사를 나중에 다 배워야 돼요. 나는 연구가 다 끝났고 저 배운 구가 책 내는 일만 남았어. 엉뚱하게 자꾸 보낸다. 유교적 근대 일반 이론 안에 그런 통계들이 1년 반 뒤에 어떻게 제로에 도달하는가? 그 통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옛날에 다 나와 있는 거야. 옛날에. 응? 한국 통계에. 재밌죠? 응? 그런 걸 떠들어보지 않으니까 엉터리 경제사를 쓰는 거예요. 엉터리 경제사. 공산당 선언.
좌파의 사회학과 정치학을 다 지배했죠. 공산당 선언과 칼막스 이론이. 막스 베버는 우파 걸 다 지배했고 무슨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자본주의가 나오기는 개떡이나 나와. 자본주의는 중국에서 시작됐고 중국의 자본주의가 공산당 때문에 박살이 났다가 공산당이 지금 다시 또 풀어놓으니까 이제 오늘 갑자기 엄청나게 일어났는데요. 지금 유튜브 보니까 친중파는 아니 반중 세력은 한국의 반중 세력은 거의 친일파예요. 그리고 대부분 친미파고 숙미주의자들고 그냥 그 중국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더만 유튜버들이. 네? 근데 IMF나 월드뱅크나 뭐 어떻게 보고 지금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는 두세 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이 3% 성장 정도를 하고 있고 대만이 2%, 베트남이 한 제로 정도? 마이너스는 아니더라고. 우리나라가 연말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0.8로 지금 내다보고 있지만 지금 3분기에 상당히 지금 호조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 왜냐하면 대박이 터진 분야가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대박이 터진 분야가 많다.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은 분야도 있지만은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 맞은 것하고 달라. 태풍 맞으면 전국이 다 쏟아버리고 나중에 태풍 피해를 건설할 때는 건설업체들만 이익 보고 마는데 건설업체만 대박이지 나머지는 다 피해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야. 우리나라의 거의 3분의 1에서 반절 정도 기업이 대박이야. 심지어 초코파이도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이게 집에 갇혀 있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저희가 막 러시아하고 중국 사람들 그것만 먹고 있는가 봐. 맛있잖아요. 군대 때. 군대 제일 맛있는 게 초코파이하고 짜장면. 근데 아무튼 대박이 터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 나면 월드뱅크와 IMF가 공히 이제 내다보고 있는 것은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거라 봐요. 미국은 마이너스 약 20 정도 될 것이고 성장이 중국은 3% 정도 된다고. 근데 모든 유튜버들은 반대로 얘기해. 반대로. 이 거짓말 사기꾼들이 그냥. 응? 상식적으로 3% 하는 나라가 이기지 저렇게 막 그냥 화해에 때리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나라가 마이너스 20인데 이기겠어 그게? 응? 상식적으로 지금 거의 7조 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중국하고 미국이. 아마 미국이 20조면 여기 한 13조 정도 될 거예요.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되지? 근육이 몰라? 수치에 이렇게 약해. 서박사 맞지? 7조는 금방 뒤집혀버려요. 이미 많이 뒤집혀 있었어요. 더 줄어들어 있었다고. 그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에 들어간 거라고. 작년부터. 중국이 아마 총 GDP에서는 1위로 바뀔 것이다. 2021년에는. 내 말이 좀 무리한가? 아니 코로나 전에 벌써 전망이 나왔는데 화해로 때리 잡으니까 막 뭐가 박살이 나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중국은 이제 경제 망했다. 공산당도 해체된다. 막 그렇게 나오잖아. 아니, JP. 네. 그 내일신문은 논조를 어떻게 잡고 있어? 해체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아닙니다. 네. 방향은 그렇게 갈 거로 예상합니다. 아니, 방향이란. 그러니까 말씀하신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시기에 약간 변동성은 있겠지만. 공산당은 해체되든지 그냥 황골 탈퇴되든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해체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황골 탈퇴 방향으로 지금 어느 정도 황골 탈퇴했냐. 막스 레닌주의를 없애버리고 거기다 공자를 집어넣어놨거든. 막스 레닌주의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공자 용어로만 이제 지금은 강령이 되어 있는데 더 황골 탈퇴를 될 가능성이 크지. 없어지기 어려운 게 공산당이라는 명칭을 버리기 어려운 게
일단 항일 투쟁에 적어도 승리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걔네들. 국민들은 또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제 회복에 모택동은 실패했지만 등소평은 성공했잖아요. 개혁 개방에. 그러니까 두 가지 공적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다. 미국에서 바라는 것보다 훨씬 오래 간다고 봐야죠. 중국 공산 내. 그 대신 내용은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까지 한국을 적대하는 또 계속해서 무슨 항미 원조 이런 소리 계속 앞으로 할란가? 이성이 있다면 앞으로는 하기 곤란할 것이다. 자기들은 항미 원조 했다고 말을 해도 되고 BTS는 그런 말도 아니고 그냥 우리 한미 간의 고통과 그 이전의 슬픔을 잊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정도 말을 가지고 씹으면 거꾸로 부메랑 당하지. 지금도 근데 포기는 않고 계속 씹던데 거꾸로 막 송혜교 엄청 띄우고 BTS 오고 반대다 막 하면서 오늘 뉴스가 그거예요. 송혜교를 엄청 띄웠어요. 한국 사람을 분열시키려고 그러는가? 송혜교와 BTS를 분열시켜. 지금 어느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이런 거 죽어라고 싸우는데 영어로 이 전쟁을 규탄하고 중지시켜달라고 소녀들이 영어 푯말을 들고 나와서 그 국제 기자단 앞에서 그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데모를 시위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 똑같은 내용을 써가지고 아미들이 전 세계 아미들한테 개입해달라고 전쟁 못하게 그런 마당인데 중국이 지금 BTS를 잘못 건드렸어. 응? 중국 아미가 중국 육군이 BTS 아미하고 한번 붙으려고 그러는 이제 중국의 이 행복한 평화적 정면으로부터 유럽으로 곤보수수와 탐욕과 야심의 극장으로 관심을 돌려보자. 유럽은 심지어 한 시대의 범위 안에서도 아주 많은 혁명들을 겪지 않는가. 그리고 이 혁명들이 수천의 파괴 외에 무엇으로 귀결되는가. 모두 큰 사건은 어떤 새로운 재앙으로 가득하다. 평온의 시기는 침묵 속에 지나가고 그들의 역사는 오직 폭풍만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거기서 우리는 로마인들이 그들의 권력을 야만 민족으로 확장해 거꾸로 그들의 정복한 민족들이 모이가 되는 것을 본다. 우리는 저 야만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었을 때 마호메트의 추종자들과 지속적인 전쟁에 종사하거나 훨씬 소름 끼치게 서로를 파괴하는 것을 본다. 우리는 보다 초기 단계 기독교 홍해가 정복된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남겨진 나라의 황폐함을 확산시킨 십자군, 신민들을 자연적 충성심으로부터 해방시켜 반란으로 설득하는 파문, 들판과 착고 위에 흐르는 피 등 어떤 불법이든 허용하는 것을 본다. 작품의 공포를 높이려면 그것이 전쟁, 반란, 반역, 음모, 정치, 독살로 그늘진 것을 보라. 유럽의 어떤 나라가 이런 재앙으로부터 무슨 이익을 얻는가? 거의 아무 이익도 없다. 천여 년 동안의 그들 간의 불안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했지만 아무도 부자로 만들지 않았다. 모든 대국들은 그들의 고대적 경계를 거의 보존한다. 이때 시니까 뭐 발전하는 건 별로 없고 무기는 엄청나게 봐요. 그 무기로 우리를 이놈들이 쳐들어온 거야. 아편전쟁 때. 진짜.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분쟁을 종식시킨다. 프랑스는 그 고대적 한계 내에 남아있다. 스페인, 독일, 영국, 폴란드, 유럽의 나라들은 거의 여전히 동일한 것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많은 수천의 피, 그렇게 많은 도시의 파괴가 무슨 결과를 낳았던가. 큰 것도 상당한 어떤 것도 낳지 않았다. 기독교 군주들은 정말로 기독교 세계의 적들로부터 많은 것을 잃었지만 세계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군주들은 정의보다 야심을 선호했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적의 성격을 받을 만하고 성직자들은 의견 때문에 도덕성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오인해왔다. 우리가 어느 적으로부터 유럽의 역사를 고찰하든 우리는 그것이 계획 없는 전쟁, 결과 없는 전쟁, 그리고
범죄, 어리석음, 불행의 직조물이라 느낄 수밖에 없다. 인간적 결함이 이 긴 리스트에서 위대한 인격이나 빛나는 덕성은 우리가 가장 섬뜩한 황야에서 오두막이나 경작된 장소를 가끔 만나듯이 때로 생겨날 수 있다. 알프레드 알폰소 프리드리히 넬슨 같은 제독 이런 게 하나씩 나타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꽝이라 이거야. 이게 무의미한 전쟁을 계속하면서. 알프레드 알폰소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3세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인류를 멸망시킨 천여 명의 군주들을 만난다. 마치 전국시대 전쟁을 통렬하게 비판한 맹자의 포효를 듣는 듯해서 길지만 전문을 거의 다 옮겨놓았다. 골드스미스는 평화의 나라 중국은 정복당하더라도 문화의 우월한 힘으로 정복자의 고향 땅까지 중국에 동화시키는 위대한 도덕 문화적 국가임을 강조하는 반면 반문화, 반학문의 제국주의적 군사대국 로마는 많은 야만인을 정복하고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고도 오히려 야만인의 먹이가 되는 부메랑을 당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거기 정복지로 몰고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노마인들이 가서 살았는데 로마 땅이 아니라 그 정복의 피정복민들의 땅으로 다시 변해가지고 노마인들이 거기에 먹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게 식민지로 유지되다가도 거꾸로 식민지 모국과 관계가 단절되고 식민지 모국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바뀌는. 근데 중국은 만주족이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중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가지고 만주족이 소멸했죠. 지금 만주족이 약 500만 정도 남아있어요, 중국에. 근데 만주어를 할 수 있는 만주족은 약 20만 정도. 북경의 동북 쪽에 몇 개 면에 이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주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만주족이 중국을 정복하지 않았더라면 만주는 만주족의 땅으로 남아있었을 게 아니야. 이게 거기까지 다 합쳐져 버렸다 이거예요. 없어져 버렸지, 자기들 고향도. 그리고 만약에 만주족 땅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우리 한민족도 우리 간도가 우리 것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북간도는 우리 거죠. 우리가 그걸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야만족이 밀고 들어가가지고 높은 문화에 동화돼서 사라졌다. 이 태제는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태제인데, 볼테르는 만주족은 칼을 들고 만리장성을 넘었지만 칼을 들고 항복했다. 중국 문화에. 칼을 들고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 문화에 항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좀 멋있는 표현인데, 칼을 들고 항복했어. 그런데 다른 말로도 그런 현실적인 만리장성은 넘었지만 문화의 만리장성은 끝내 여진족, 만주족이 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 수정을 가하려는 것은 그런 문화적 격차가 엄청난 야만족과 문화 중화족 간의 격차가 아니었다. 이미 금나라 때부터 다 만주족이죠. 여진족이 만주족이라고 청나라를 세우고 여진족이 만주족으로 개명을 해요. 자기들을 이렇게 부르자고. 고향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주족이라고 부르죠. 이 만주족은 금나라를 세울 때부터 신라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황제 부위도 김부위야. 김씨니까 애신강나. 그러면은 금나라도 엄청나게 공자를 숭배한 나라고, 청나라가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중국을 점령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청나라를 중국을 점령하기 전에 엄청나게 유교화되어 있었어요. 이 청나라의 문화와 정치와 기타 궁전의 모든 예법이 유교화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유교화된 나라가 본토에 와서 또 유교화를 증진시키고 높이고 그런 것이지, 아무것도 몰랐던 비유교적인 야만족이
너무 높은 문화를 만나자마자 해소됐다. 이런 건 사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네? 사실에 맞지 않는 거다. 금나라의 금은 원래 김이라고 그랬죠. 김나라라고. 우리가 사사삼경을 읽었는데 다 오경박사를 두고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그리고 어떻게 거기를 가서 지배민족이 됐겠어요. 이미 이전부터 신라가 오랜 세월 거의 1000년에 가깝게 만주족에 대해서 베푼 게 있었을 거예요.